오늘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요, 이 기술이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고, 때론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단면을 보여줍니다. 네, 그렇죠. 한쪽에서는 같은 시장 안에서 한 기업은 추락하고 다른 기업은 그야말로 날아오른 카메라 제조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시간을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에 마침내 규제의 칼날이 겨눠진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산업 같은데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자료를 보니까 니콘의 실적 발표에 그야말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맞아요. 2025 회계연도 3분기에 무려 1,036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요? 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인데 아니 카메라 하나 정말 잘 만들던 니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회장 겸 CEO와 사장 겸 COO가 올해 보너스는 물론이고 성과 기반 주식 보상까지 전부 반납하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전부요? 네, 최고 경영진이 자기 몫을 포기한다는 건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라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죠. 그 정도인가요? 단순히 실적이 좀 안 좋은 수준을 넘어섰군요. 그렇죠. 심지어 올해 카메라 판매량 목표치도 기존 95만 대에서 90만 대로, 렌즈 판매량은 140만 개에서 130만 개로 낮춰 잡았네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인정한 셈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를 날렸습니다. 잠깐만요. 비금융자산 감손이라는 게 회계 용어라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요. 아,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 조금만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비싸게 주고 산 공장이나 기술의 가치가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떨어져서 그걸 장부상 손실로 한 번에 처리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정확합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과거에 투자했던 자산의 가치를 현재 시장 상황에 맞게 재평가했더니 큰 손실이 발생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회계상의 이유가 어떻든 결국 니콘이 어렵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바로 그 점이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핵심 사업에 문제 없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당연하죠. 핵심인 이미징 제품 사업부 자체도 흑자를 내긴 했지만 평균 판매 단가는 떨어지고 마케팅 비용은 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감소했습니다. 결국 경쟁 심화와 신흥시장의 성장 둔화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니콘이 GR 같은 전문가용 시네마 카메라를 내놓으면서 라인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파도가 너무 거셌던 거죠. 신제품을 내놔도 전체 판매량은 정체대로 있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정말 믿기 힘든 반전이 나옵니다. 니콘이 이렇게 기록적인 적자로 고전하는 바로 그 시점에 경쟁사인 후지필름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같은 분기에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요.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같은 시장에서 사업하는 거 맞습니까? 저도 처음 자료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후지필름도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불리한 환율 같은 악조건을 똑같이 겪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니콘이 실적 부진의 원인 중 하나로 꼽았던 외부 요인들을 후지필름은 거뜬히 이겨내고 오히려 역대급 성과를 낸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겠네요. 맞습니다. 똑같은 바다에서 똑같은 폭풍우를 만났는데 왜 한 배는 가라앉고 다른 배는 순항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겁니까? 그 차이는 바로 전략에 있었습니다. 후지필름의 성공 비결은 뭐랄까 시장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인스텍스, 즉석사진 시스템과 전문가용 하이엔드 디지털 카메라, 이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가동한 겁니다. 그 전략이 정말 완벽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대중시장하고 전문가 시장은 너무 달라서 두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다가 정체성이 모호해질 위험은 없었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후지필름은 대체 뭘 만드는 회사야?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었을 텐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피했죠? 바로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후지필름은 두 시장에 전혀 다른 가치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인스텍스는 누적 판매량 1억 대를 돌파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건 카메라 성능을 판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폰으로 수백 장을 찍고 그냥 잊어버리는 시대에 필름으로 바로 인화되는 아날로그적인 경험,
맛과 재미를 판 거죠. 아, 그 말씀 들으니 얼마 전 제 조카 생각이 나네요. 네. 친구들이랑 놀러 가는데 인스텍스를 챙겨가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무한정 찍을 수 있는데 그 필름 한 장 한 장을 엄청 아껴가면서 신중하게 찍는 모습이 오히려 신선해 보였습니다. 어쩌면 요즘 세대는 그 제약과 희소성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느끼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순간을 소유하는 즐거움을 되살려준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축에서는 GFX1000RF, XT30 서드처럼 기술력의 정점을 보여주는 전문가용 카메라로 확고한 팬층을 가진 하이엔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와, 이 시장의 고객들은 완벽한 결과물을 원하죠. 즉, 후지필름은 한쪽에서는 재미를, 다른 한쪽에서는 완벽함을 판 겁니다. 정체성이 모호해질 틈이 없었죠. 듣고 보니 그림이 그려지네요. 후지필름은 아무나 다 잡으려 하지 않았군요. 네. 시장의 양극단, 그러니까 재미를 원하는 대중과 완벽함을 원하는 전문가, 이 둘만 확실하게 공략한 거네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 니콘을 포함한 다른 경쟁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애매한 중간 시장을 통째로 비워두고도 승리한 겁니다. 와, 어디서 싸울 것인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전략이었던 셈이죠. 심지어 현재 안주하지도 않네요. 인스텍스 생산 능력을 10%더 늘리기 위해 3,200만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미래를 아주 밝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쪽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를 하는 모습. 결국 후지필름의 성공은 사람들에게 순간을 소유하는 즐거움이라는 긍정적인 경험을 줬기 때문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기술이 설계한 경험이 우리의 시간을 소유해버린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 문제가 지금 소셜미디어의 심장부, 틱톡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왔지만 경험 설계라는 키워드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유럽연합이 틱톡에 아주 강력한 조치를 명령했는데 법적 근거는 바로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DSA입니다. 디지털 서비스법이요? 네, EU 집행위원회는 틱톡의 알고리즘이 사용자를 계속 붙잡아두는 중독성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중독성 디자인이라니 용어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봐야지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1시간이 지나 있는 게 단순히 제 의지박약 탓만은 아니었다는 거군요. 하하, 바로 그겁니다. EU가 문제 삼은 건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기능들이에요. 어떤 것들이죠? 손가락을 까딱하면 끝없이 새로운 영상이 나오는 무한 스크롤, 영상 하나가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되는 자동 재생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능들이 사용자의 의도적인 선택 없이도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게 만들어서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하는 일종의 다크 디자인이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던데요.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이건 단순한 시정 권고가 아니라 알고리즘을 수정하라는 법적 명령입니다. 법정 명령. 네, 만약 틱톡이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6%요? 틱톡의 규모를 생각하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죠. 이건 그냥 경고가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바꾸라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정말 강력한 조치네요. 틱톡이 순순히 받아들일 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틱톡은 즉각 EU의 혐의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가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신들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이자 경쟁력의 원천인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굉장히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비단 틱톡만의 문제일까요? 솔직히 인스타그램 릴스나 유튜브 쇼츠를 볼 때도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이번 조치가 다른 플랫폼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틱톡 하나를 겨냥한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스페인은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했고 미국에서도 틱톡 사업 분리 법안이 추진되는 등 서방권을 중심으로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규제 흐름이 거세지고 있거든요. 아, 전반적인 흐름이군요. 네, 이번 EU의 조치는 그 거대한 흐름의 신호칸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기업의 성장을 위해 암묵적으로 용인되거나 심지어 사용자 참여를 높이는 좋은 기술로 여겨졌던 방식들이 이제는 사회적 해악으로 규정되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점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죠. 사용자를 한순간이라도 더 붙잡아두는 것이 기업의 미덕이자 실력이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것이 사용자의 정신건강을 해치는 공중보건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아, 개인의 자제력 부족으로 치부되던 문제가 사실은 플랫폼이 정교하게 설계한 중독의 덫일 수 있다는 점을 사회가 인정하기 시작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소셜미디어 앱의 모습이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 재생 기능이 기본적으로 꺼진 상태로 설정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사용하면 잠시 쉬어가세요 같은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뜨는 방식이 의무화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권리를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요? 네, 사용자의 잊어버릴 권리,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기술이 재설계될 수 있는 거죠. 이번 조치가 틱톡을 넘어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유사한 알고리즘을 가진 모든 플랫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글로벌 규제의 시작이 될지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쪽에서는 같은 시장 안에서도 사용자의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린 니콘과 후지필름의 사례를, 다른 한쪽에서는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경험 설계가 너무나 강력해서 오히려 사회적 규제에 직면하게 된 틱톡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두 이야기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라는 다른 영역에 있지만 결국 기술을 통해 인간의 행동과 경험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네네. 후지필름은 기술을 통해 순간을 소유하는 즐거움이라는 긍정적 경험을 창출해 시장에서 성공했고, 틱톡은 기술이 낳은 끝없는 자극과 중독이라는 부작용 때문에 사회와 충돌하게 된 거죠. 결국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데 그것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설계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맞습니다.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모든 기술은 인간을 향해 있고 그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두 사례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겨두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에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만드는 설계가 숨어 있는 건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그것이 후지필름의 인스텍스처럼 즐거운 경험을 선물하나요? 아니면 틱톡의 알고리즘처럼 의도와 상관없이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 간다고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즐거운 경험과 시간 도둑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